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국민명령 위로 오늘 타운홀 미팅 문재인과의 동행 맡은 사회를 맡은 박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시민 동행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넘어 함께하는 정치를 꿈꿉니다. 국민과의 정치적인 동행을 소망합니다. 시민 동행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드디어 국민명령 1호 소통을 넘어 동행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 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접수됐습니다. 2,400여 건의 정책들이 오늘 제안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타운홀 미팅 문재인의 동행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멘티가 되어서 시민 멘토님들의 정책적인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또 정책 공약을 함께 만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먼저 문재인 후보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전에 박근혜 후보께서 5.16 유신 그리고 인력수상 사과를 하셨거든요. 아주 힘든 그런 일이었을 텐데 아주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바입니다. 우리 역사 이제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정말로 국민들 화합과 그렇게 가는 출발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타운홀 미팅에서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요.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옛날에 프랑스 혁명 음악 후에 토크빌이라는 그 프랑스 역사학자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혁명은 프랑스에서 했는데 오히려 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된 것을 보고 이제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한 책인데 거기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이 타운홀 미팅이니까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타운홀에 모여서 마을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함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후로 올라가면 마을의 대표들이 또 모여서 또 그의 문제를 또 함께 시에 가면 시에 또 그는 또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넘어가고 그것이 이제 또 구에 모이고 결국 인간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종의 요즘 말로 치면 이제 특구의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만 진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통적으로 향약이라든지 후에 이런 것은 늘 함께 모여서 많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게 했던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조선시대 말에도 만민 공동회 그런 걸 통해서 대화, 개방, 개혁 이런 걸 이제 논의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대의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전쟁 민주주의가 위기다, 또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민들 계신 정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책 희망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대의민주주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냥 한 번씩 다가오면 선거 때
주어진 후보 가운데 선택한 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의 민의가 충분히 견뎌져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최근 직접 민주주의를 더 이제 강화해 나가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이렇게 파워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 과정이나 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고민한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출마 선언할 때도 그때 함께 출마 선언 그래서 이제 한 9,000명 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과 모아서 건강 재미라는 키워드라든지 또 사람이 문제다라는 슬로건도 만들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으로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정치를 모아보자고 했더니 한 달 사이에 2,500여 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해 나가면 정치는 저절로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또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은 좀 새롭죠. 이렇게 모인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SNS라든지 인터넷 TV라든지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하고 함께 지금 의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 소통하고 동행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가는 노력들은 제가 선거 때까지 이 공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 자세를 그대로 지키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과거 문제는 제가 다음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 행사에 앞서서요. 19일부터 23일까지 SNS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화면을 좀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민명령 1호 사전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국민명령 1호 499건, 그리고 트위터로 242건,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에서 총 8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810건 중에 가장 많은 것은요, 정치, 행정, 사법 218건 접수됐습니다. 아마 정치, 행정, 사법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저쪽이 가장 문제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교육 141건. 굳이 저희가 말을 못하지 않아도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슈들을 같이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입니다. 137건. 이 문제, 이 부분에서 주최 측이 상당히 놀라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한국 사회의 정치와 행정과 사법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보시다시피 복지, 그 다음 외교, 환경, 문화,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답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주요 질문 5가지, 겹치는 것들을 포함해서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후보께서는 질문을 하나씩 듣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디 카페 LEE 2002님께서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화면도 같이 보시고요.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의 장소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 의견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워낙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공감합니다. 그리고 재판소도
인터넷 실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인터넷 규제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된다.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사법적으로도 이미 확인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청자 숫자 8,000명 찍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명. 자, 인터넷 규제 강화되고 있다. 너무 원칙적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더 진전된 답변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 어떤 후보도 인터넷이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게 있던 뭐가 있습니다. 일종의 인터넷은 사회적인 공기인데요. 우리가 다들 그 공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자유가 있으려면 또 상대방의 자유도 함께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서 나의 자유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얘기라든지 그 부분도 재산도 존중하는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돼야지 그것이 정치 권력이 대입해서 그거의 이름으로 그렇게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인터넷 자유의 본질을 침략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규제 혹은 법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규제 방향으로 혹은 자율적인 정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책들 혹은 추진들을 해나가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 두 번째 과학 정책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화면에 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 정책을 주관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정보통신부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또 한 분께서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과기부 정통부가 우리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우리 그 과학기술 그다음에 또 이 IT 분야 이런 분야들의 아주 세계적인 영역을 굉장히 높이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IT 분야 경쟁력이 세계 3위였어요. 그리고 각종 국제적인 학술지에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게재가 되고 또 특허가 푸른 공동으로 국제적으로 하는 건수도 세계 3, 4, 5위에 들어섰거든요. 유엔각 정부 들어서 과기부 정통부가 폐지가 되면서 그 분야 국제 경쟁력이 훅 떨어졌어요. 아까 논문 게재 건수도 대폭 줄고 특허 수용 건수도 대폭 줄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생산 동력을 이렇게 마련하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부의 도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만큼 더 시간도 흘렸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행태 그대로 똑같이 구하라는 것은 어렵겠죠. 저 어떤 근본적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저는 그래서 해수부 구하고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으로 나간다 할 경우에 또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다에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양수산부도 함께 도와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 체육, 관광부도 좀 떨어뜨려 놔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의 문화와 체육과 관광을 한 군데 합쳐놓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또 이제 마구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은 무슨 문화 따로 또 체육 따로 관광 따로 이렇게 아예 부처를 나눌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도 차관들은 여러 명 두가지고 문화 부분을 전담하는 차관 또 체육 부분을 전담하는 차관 관광 부분을 전담하는 차관을 두가지고 같은 부서 안에서도
충분히 이 권유되고 영향을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하고 체육관광만이라도. 예, 진심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시죠? 예, 지금 후보께서는 전면에 있는 모니터로 질문을 확인하시고 계시고요. 뒤쪽에 있는 모니터는 앉아 계신 여러분과 그 다음에 방송 촬영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에서 신고제인 집회가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경찰도 여러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나 또 집회 시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집회가 허가제가 아닙니다. 집회를 신고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경찰이 여전히 과거의 허가제 시절처럼 집회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 신고를 반려를 한다든지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필요한 집회 시기에 집회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치 권력이 제도를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권을 교체하면 강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정권이 바뀔 경우에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게 악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률로 좀 더 꼼꼼하게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후보 말씀은 앞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변치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겠다.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회를 자꾸 막는 것은 집회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집회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오히려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이야기할 준비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이 동플렉의 운동을 대단히 잘못하는 하나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승현 선생님 오신데요? 네, 황석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었는데요. 후보께서는 사회자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황석영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요. 여러 분들 와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기쁘거나 소개할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인권 침해 논란을 가중시킬 불신검문 부활에 반대하며 충분한 경찰 인력 확보, 신고 및 수사 시스템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 인권 침해 논란, 그리고 불신검문의 부활을 반대, 충분한 경찰 인력 확보하고 신고하고 수사 시스템 개선이 훨씬 더 급한 거 아니냐. 아마 이건 이번에 경찰에서 불신검문을 대대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다음에 제기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해법도 아이디 010-6365-6075님께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긴 했지만 불신검문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묻지마 그런 범죄 그다음에 또 성폭력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범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국민들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스럽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강구하지 않고 저렇게 불신검문을 강화해가지고 분위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돈만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특히 불신검문을 무차별로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검문의 근거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인데요. 거기에 보면 뭔가 범죄에 관련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그때 근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초별 근무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상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게다가 부신근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뭐 양복이라도 핸드폰에 차려있고 그러면 아니고 조금 뭐 이렇게 잠바에 차게 보이면 부신근무 대상인 거죠. 또 젊은 분도 대상인 거고 우리 박 교수님 대상자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신근무를 차별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예 그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의 치안 능력을 크게 이제 높여야 되는데 우선은 그동안 보면 경찰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있는 경찰 인력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 하면 주로 부산 우리 참사 그런데 뭐 대규모 경찰 경력을 투입하고 상공자동차 사업 이런 데서 또 대규모 경찰 경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자꾸도 시국 치안 이런 쪽에 경찰 경력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민생 치안 쪽이 더 이제 더 부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국 치안 쪽에 투입하고 있는 경찰력을 전부 민생 치안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찰력이 부족합니다.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경찰 수가 적어요. 그래서 경찰 특히 한국 경찰관들을 많이 이제 더 많이 충원할 필요도 있고 또 정경 의경 쪽에 이제 부동해서 이렇게 경찰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경 의경도 근본적으로 정도 경찰로 그렇게 이제 전환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중간중간에 후보께 여쭤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인터넷이나 혹은 트위터 혹은 다른 여러 경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문재인 후보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부신 검문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젊으실 때 가방 가지고 가면 가방을 다 열어보려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확실히 바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위터로 들어온, SNS로 들어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사회교사이면서 두 아들의 아빠라고 소개해 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왕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인간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더 먼저입니다. 모든 교육관계인이 머리를 모아 자살 없는 학교 교육을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힐링교육위원회를 설치해달라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선 지금 우리 이제 교육을 교육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이 교육부를 지배하고 있는 관료부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심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속에 저는 힐링교육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이 지나친 공부에 이제 강조도 안 하고 그 바람에 학교 가는 것이 끔찍하고 전혀 즐겁지 않고 그러고 또 마음들이 못 나르니까 그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왕따라든지 이런 또 바람직하지 못한 비교육적인 현상들이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계획의 근본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공약을 이미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우선은 아동 교육복지기본법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유치원을 하고 초등학교 단계 때까지는
일종의 서민 학습을 비롯한 뭐 말하자면 학습을 위한 과학에는 못하도록 하자. 예체능이라든지 자기 적성을 이렇게 뭐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과외는 뭐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공부를 위한 그런 과외는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과정쯤 올라가면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쯤 되면 적어도 1년간, 1년이 어렵다면 적어도 한 학기라도 이렇게 정규 수업에서 좀 벗어나서 그때는 다양한 체험 학습 등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도 찾아보고 또 자신의 진로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행복한 실적 교육 이렇게 표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한 번은 조금 이렇게 거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잠시라도 조금 성적 공부에서 조금 해방이 돼가지고 좀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좀 자아도 키우고 그런 공약을 설치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분히 유럽에 하고 있는 예들을 참고하면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는 정말 이 말씀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죠.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트위터에 이런 글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은 참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도 공부를 참 못했는데 대통령 후보와 앉아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뒤로. 네? 정말로 여기가 무슨 뭐 본코, 영어 본코 발음 정도는 해야 어디 뭐 취업도 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또 뭐 스펙을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는 조금 정말로 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오렌지를 어렌지라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 말고도 워낙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요, 의무투표제 투표 시간 요즘 한참 화제죠. 이 얘기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선 이상 금지 법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요. 고3 학생이라고 소개한 분께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고3인데 앞으로 자기가 살 곳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또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마침 진선미 의원도 와 있고 해서 의무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후보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는 의무투표제는 우리가 투표가 국민들의 의무기도 합니다. 권리뿐만 아니고 그 점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거기에 무슨 페널티 벌칙을 가해서 투표를 꼭 강제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뭐 하다못해 복구자 하나씩 받는다든지 뭔가 투표하는 분들에게 뭔가 조금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투표를 장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투표 시간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제대로 투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렇게 하는 것은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 시간을 좀 늦게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를 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투표 시간 연장이 아니라 투표 한 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앞으로 5년간 우리 대통령을 뽑는 시간이고 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미래들이 결정짓는데 한 3일 정도는 해야 투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회를 드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네, 시민 멘토 토론 시간.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앉아계시느라고. 이게 이렇게 사실 대경으로 앉아있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차례는 아닌데 또 가만히 움직이지 않니 왠지 카메라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데 오늘은 이 여러 분들 중에 저희가 손을 들고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목해서 이야기를 직접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먼저 얘기하실 분. 네, 김병문 씨. 예. 드신 거 아니에요? 네, 들었습니다. 예. 일어나야 되나요? 예. 일어서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뒤쪽에 마이크가 있고요. 네. 네, 저는 그 정책 제안에 저희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작년 얘기가 나왔는데 추석 명절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직원이 짜증내더라고요. 자기 시골에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버렸어요.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물론 고향 서울입니다. 직원이 고향에 갔을 때 주차장화 되어 있는 짜증난다고 그러고 명절 때만 되면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명절 때하고 축제분위기로 만들자. 국가에서 통행료를 유료하도록 면제시켜주자. 그럼 자, 국민들이 보너스하고 받는 거 아닙니까? 이래면 박수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 후보님께 명절날은 고속도로 통행료뿐 아니라 유료화 도로를 모두 면제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 네, 보통 사장님이 떡값을 주시는데 그걸 국가의 책임으로 미루시고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대참견인데요. 우선은 국가가 고속도로 통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때는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속도로거든요. 저속도로라는 게 다른 도로보다 특별히 빨리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돈을 내는 건데 적어도 명절 때는 그리고 서울 부산 뭐 9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데 그게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통행료를 받을 체면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조금 이 고속도로의 신통을 좀 틀어준다 그러면 이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것도 전체의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렇게 좀 편하게 명절 때만큼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통행료 징수하는 분들도 스스로 좀 설 수 있거든요. 저는 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면 한 몇백억은 됐겠죠. 그러면 통행료 수익이 그게 이제 아까운 건데 국민들의 즐거운 명절을 위해서 국가가 좀 서비스를 더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화 도로는 명절 때 그냥 개방하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가가 그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전에 강력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수익이 그 지자체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는 다 국가가 하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네, 마이크는 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좀 일어나겠습니다. 바지가 좀 작아서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다. 이지현 씨,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 분야 정책 권위들이자입니다. 사실 현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합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처의 시설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많은 대학원생,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졸업 후에 그 전공 지식을 살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처우를 갖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봤을 때 국가정보출연연구소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정규직을 거의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54%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뽑힌 정규직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각 기초과학기술 분야 정보출연연구소를 좀 더 확충해 주실 것과 그리고 연구원들의 정규직 비율을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네. 혹시 관련 분야에서 계신? 네, 저는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정규직이에요? 저는 다행히 정규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졸 취업자보다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자, 사실은 시민정책 제안이지만 상당히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민정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예.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일종의 공공연구소들인데 그 공공연구소의 연구원들이라면 정말로 아주 연구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연구도 아주 많이 하시고 석사 박사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 60%가 비정규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일 텐데요. 그냥 그저 이제 경쟁, 효율 이런 부분들을 공공 부분에서조차도 그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그것을 이제 평가의 지표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인건비도 공익인건비를 측정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아예 정규직의 아예 팀원 자체를 막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는 중개인건비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새로운 인력 수요가 생겨도 정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심지어 나아가서는 인턴 이런 이제 사원으로 그 필요한 인력을 떼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쭉 지배하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가 그 부분을 가장 이제 강조하면서 그다음에 그랬는데 그런 경쟁, 효율, 공공기관도 그것을 평가 지표로 삼아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를 너무나 많이 보호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효율만 생각해도 그게 진짜 효율이겠습니까? 단지 비용을 매기는 것 뿐이지 이 부분이 자기 연구소에 대한 소속감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충성심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고 이런 부분들이 정규직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 크게 보면 결코 그것이 효율이 아닌데 당장 이제 눈앞에서 임금비 절감하고 이런 쪽에 막 이제 매달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 연구 역량을 굉장히 떨어뜨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적으로 IT 분야, 과학기술 분야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 속에 이 과학기술 분야 지금 공부의 처지와 함께 우리 연구 역량들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그것도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재는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은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 다른 연구원들을 위한 정책 제안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 같은 비정규직에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쪽 혹시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장소에서 여성 화장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 화장실의 경우 여성 화장실의 칸이 남자 화장실의 경수보다 작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길고 또 화장실 구조상 뭐 특수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수가 남자 화장실의 변기수보다 적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불편함 느끼지만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특히나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제기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러나 꼭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쭙겠습니다. 여자 화장실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나라 이 화장실 문화가 정말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런 거는 뭐 정말 참 끔찍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디 가나 아주 이제 깨끗한 화장실 잘 유지하고 있고요. 방금 이제 여성 화장실 부분도 그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남성의 2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2배의 그 화장실이 마련돼야만 똑같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도 돼 있습니다. 지금 1000명 이상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다중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여성들 쪽의 권리를 크게 반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시설들은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배 반이라 해도 충분치 못한 것이 우선 절대적인 이용시간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국민연구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초기에 올라왔던 얘기인데, 이게 일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다중이용시설에 해도 축구장, 이런 쪽은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여성 화장실은 틈을 주고 남자 화장실만 줄을 쓴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오히려 남자 화장실을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이 많습니다. 남성보다. 또 그런 경우는 그 위험의 실태에 따라가지고 여성 화장실도 많이 확충해주고, 이런 조금 이제 투명, 좀 세심한 그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데까지, 배려하는 정책.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런 생각보면 남녀 화장실 표시를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는 사실 화장실만 증축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남녀 화장실 표시를 없애고 여성이 많은 날은 남성 화장실을 줄이고 남성이 많은 날은 여자 화장실을 더 늘리고, 예, 이런 괜한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도 그런 이제 남녀 이렇게 무슨 그 평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면 요즘은 제가 이제 동아에 이 노무현 대통령 여기나 이쪽을 이제 찾는 분들이 좀 민감한 200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아가 이렇게 다니는 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다 만들려면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재정비 부담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인도를 못 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해내면 그만큼도 일장도 줄이고 국민한테 편의도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달라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질문하셨던 분도 이게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런 디테일과 세심함까지도 고려하고 살펴볼 수 있는 후보가 되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여쭤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질문. 예, 방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윤정아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책은 예전에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는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장된 제도입니다. 명칭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입니다. 임명직 고위공직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취임 시점에 백지신탁을 받는 것입니다. 신탁 가입이 결정되면 그 사람의 임기 4년 혹은 5년이 지난 후에 1년에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감안한 퍼센티지 6%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4년간 연간 5%를 적용해서 4년 후에 그 신탁가액이 증가한 부분을 돌려주는 겁니다.
즉 임기 중에 생길도 모르는 개발이나 수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가 포기를 하겠다라고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미 상정됐다가 통과가 되지 않았던 법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참여정부 때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이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를 해가지고 본인이 처분하거나 안 그러면 백지신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가능할지 제가 지금 설득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뭐 더 덧붙이실 말씀이 저는 시민이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토지정의 시민연대 그리고 토지자유연구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재임기간 후에 그 신탁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정한 가격, 환급금이죠. 그걸 산출하는 방법이 이미 거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저 앞에 그 빌딩이 하나 있는데 저 빌딩을 소유한 공직자는 저 빌딩을 내놓고 나중에 퇴직할 때 저 가액에다가 일정한 보태준 돈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신탁계약을 시작할 때 거주 목적이거나 사업 목적일 때는 배제해야 됩니다. 즉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좋게 얘기해서 투자 목적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투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 거주 목적 그리고 사업 목적이 아닌 어마하게 지방에 사둔 땅 같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위공직에 있을 때 내가 보유한 땅 쪽으로 어떤 개발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싶다. 국가 어떤 기관을 내가 갖고 있는 땅 쪽에 바꾸고 싶다. 이런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위공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수요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 백지신탁을 하게 됩니다. 네, 윤종환 씨의 말씀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법안의 세세한 부분을 오늘 언급하는 것보다는 참여정부 때의 주식 문제 같이 부동산 문제 역시 그게 투기 목적이거나 혹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임의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시겠냐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아마도 그 취지는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이 장래 개발의 경우에 그 이익을 보는 그런 형태가 있겠고 또 하나는 기왕에 본인이나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을 그쪽에 유리하게 그렇게 이제 또 계획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 개발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막지 않은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그 취지는 공감하고 그것은 이 공직의 전면적이라든지 방법의 대책으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다만 이제 아까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제가 아까 법안에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2분 정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남성분 먼저. 여성분이라고 나중에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보여서 한 겁니다. 네, 먼저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002년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나름 우리나라의 이제 부패 지수가 OECD 국가들 중에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패 시스템 이것도 곧 규제다라고 해서 이제 폐지가 되거든요.
문 후보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 부패방지위원회, 폐지됐던 부패방지위원회를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폐지된 부패방지위원회를 부활시키실 의향이 있으시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견해가 있으시냐,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방위가 참여정부 때는 국가청년위원회로 바뀌었고요. 국가청년위원회가 영 폐지된 것은 아니고 지금 아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통합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은 살아있는데 있는 놈 없는 놈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부패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청년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참여정부 때는 하도 맞아요. 부패지수는 줄고 청년지수는 늘어나고, 그게 이제 우리가 OECD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중상위권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맑고 투명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거의 뚝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이 반부패의 이 활동이 이제 낮아지게 된 거고, 또 이제 대통령 주변의 접근, 지휘처, 이런 그런 비리가 또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이 부패, 반부패는 하나의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통령 주변부터 시작해서 공직에 부패를 척결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 공직의 부패 척결까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사실 이제 더 이제 우리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은 민간 분야의 부패인데, 거기까지는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민간 분야 부패까지도 해결해 보려고 반부패 개각 체결하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 실현을 거두지는 못했거든요. 우리 다음 정부에는 공직의 부패 척결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민간 분야까지도 넓혀 나가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전혀 조금 반칙 이런 거 없는 아주 투명한 그리고 맑은 그런 세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네. 이재호님들 의견 하나하나 들으려면 정말 끝이 없겠네요. 벌써 어느새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쯤에서 멈출까 했는데 아까 손을 계속 들고 계셔서 여성분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시민 멘토와의 대화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은 예술가, 뮤지컬 배우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한 5년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현장을 지내면서 정말 모든 문화예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무대예술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에서 봤는데 어떤 연극 배우의 월 평균 수입이 45만 원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사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연봉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배우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연봉이요? 연봉이. 네. 그래서 정말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탤런트를 가진 친구들이 생활 형편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들이,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게 그분들이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문화예술은 좀 배고프면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심한 게, 아까 수입을 적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덜 준다 한 게, 뭔가 일이 하나 있으면
그때 잠시 수입이 있다가 또 다음 20때까지 한 달 동안은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지내기도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최고은 씨인가요? 네. 한 분 시나리오 한 젊은 여성 작가가 아주 재능이 있는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수입이 끊기고 하니까 정말로 뭐 거의 사실로도 기업적으로 그렇죠. 그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런 그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쉽지 않은 국가에서 분야별로 해마다 한 1000명 정도 이런 일종의 뭐 문화동시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월 한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봤자 1000명에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그런 어떤 창작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동안에 실업급여나 또는 실업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업급여가 어디 회사의 노동자로 이렇게 취업해서 정규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이 휴직됐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에 대해서 이제 요구해준 제도가 지금 실업보험 제도가 되는데 우리 이제 문화예술인들은 고정적인 수입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되어 왔거든요. 그러나 연간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활동을 해봤다면 그러면 그 실업급여의 대상을 흔들어가지고 문화예술인들도 실업급여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청년들,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도 취업을 못하게 되면 아예 취업을 못해본 상태로 오랜 실업을 겪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취업을 못해봤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종의 실업구조 같은 식의 제도, 국가가 최소 생계비 정도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공연이 없으면 돈을 좀. 네.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말씀해주신 답변 정말 감사하고 꼭 이뤄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노래 한 곡 노래,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텐데, 네, 혹시 본명이? 거위의 꿈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좀 위로와 희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지만 오늘 시민 멘토로 참여해주신 김은영 씨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시겠답니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저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저는 실업급여를 그냥 네. 아니 근데 제가 과거에 잘 못해서 못해요. 그래서 불러줬나요? 제가 사회자고요. 네.
김은영 씨의 노래 잘 들었고요. 이어서 문재인 후보의 답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조금 이제 긴장도 풀어지고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쯤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기보다 훨씬 더 넓은 인터넷망에서 이 방송 혹은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겁니까? 오늘 행사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주최 측의 전원이었습니다. 지금 타운홀 미팅 문재인의 동행은요, 아프리카 TV, 동TV, 오마이 TV, 민주당 TV, 문재인 TV 인터넷 채널을 통해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채널 중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시는 BJ 두 분 있죠. 유창선 박사와 망치 부인, 이 두 분을 직접 연결해서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각각 10분씩의 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선 박사님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창선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유창선 박사님. 네, 연결이 안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투표민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 들리세요? 네, 조금 시끄러워서 듣나 보네요. 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유창선 박사님. 네, 듣습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욕을 막 하려고 했었는데. 박사님, 여기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주고 받으시면서 시간이 조금 계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10분의 시간 동안 박사님이 문재인 후보와 이쪽과 연결을 하시면서 원래 하시던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모로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로 좀 비리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저희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인사 쓰시고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예, 모로보님한테 지금 담대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정치 관심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근혜 후보를 기자회견하고 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다른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정수장학회 문제라든가, 강준하 선생 타인 규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남아있는데, 환영하신다는 게 그런 문제들도 이제 다 그냥 매를 찍고 간다는 의미로 들어도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토를 가고 싶지는 않고, 오늘 이 박근혜 후보가 했던 사과만큼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반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정수장학회 문제라든지 또 장준하 스님 사인 규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박근혜 후보의 사과가 그런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환영을 이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신문에 났던데요. 박근혜 후보하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몇 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소감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조 또 상승세에 계속 살려나가서 꼭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원장하고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하고 경쟁, 사실은 아주 대단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지지율 면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안철수 후보한테 약간은 조금 이렇게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경제 앞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로 자신하십니까? 어떻게 내다보세요? 원래 뭐 이런 또 장기 레이스는 조금 뒤따라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또 제가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분이 출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쟁을 하되 정말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경쟁, 정말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이 단일화를 꼭 해내가는 게 국민들 여망이기 때문에 그 여망에도 반드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녀보면은요, 여기저기서 야권 후보 단위가 정말 되는 거냐, 마지막에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저는 뭔다고 답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 안철수 후보도,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국정 파탄을 보면서, 이 새누리당 정권의 이 집권 연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우리 사회가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출마를 결심해 왔고, 고심해 왔고, 드디어 또 이제 결심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저와, 이제 단일화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음으로써, 박근혜 후보에게 의지를 안겨주는 그런 선택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뭐 안철수 후보를 믿습니다. 얘기가 나온 건 언제쯤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조금 더 불안해하는 심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겠죠? 우리 이 단일화도 바라는 국민들께서야 빨리 힘을 함께 이렇게 몸으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좀 마음이 급하실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막 이렇게 출마 선언한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또 경쟁을 하는 그런 기간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단일화되지 않으면 이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다가는 다시 박근혜 후보를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너는 이제 위기감 같은 것이 조금 이렇게 커져가야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단일화 논의도 되고 또 단일화 방안도 도출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 후보 단일화인데 저희가 두 번을 첫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문 후보님한테 진짜 대선 후보 같은 다운 풍모가 보인다. 지난번 후보 수락연설 하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만 하더라도 정치 시작하셨을 때 참 어색해 보였는데, 이때는 딱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덕분에 좀 맞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대선 후보 하는 게. 앞으로 아마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시면 보실수록 저 문재인의 진대목이 많이 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터넷 방송이고 저희 이제 개인 방송하고 이제 연결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대선 후보가 이렇게 개인 방송하고 연결하는 것도 참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거든요. 좀 새로운 환경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고 그러는데 이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명박 정부하고 지금 이런 쪽에서는 좀 규제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하는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투표권만 행사하는 이런 어떤 대인주적인 방식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정치의 모든 과정,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 국민들이 늘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들을 밝히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매체들, 또 새로운 표현의 방법들은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예상이지 무슨 규제를 하거나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많은 시청자들도 다들 반갑게 받아야 될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오늘 이 대선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개인 방송하고 연결한 게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아주 적극 수용하시는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서 아주 무지무지 제가 반갑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들도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저희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도 모바일 방송 시청자들도 앞으로 오르고님 계속 큰 기대 갖고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성 박사님이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첫 연결이 되는 걸 상당히 강조하시네요. 정말 기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문재인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연결해보죠. 이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망치부인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망치부인 나와 계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쪽에 사운드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약간 잡음이 같이 섞여서요. 인사 먼저 하시죠. 일단 먼저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문재인 후보님과 저희 행사기획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이 방송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4,900분 정도가 되세요. 네. 예, 지금 4,900분 정도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예,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우리가 준비한 사랑의 표현 한번 보내드릴까요? 광고가 나오네요. 네. 자, 우리 마이크 컷입니다. 예, 마이크 컷입니다. 네, 타임라인상에 하트 표시 뿅뿅이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을 지금 현재 5,000분 가까운 분들이 각관에서 이렇게 하트 뿅뿅을 알리고 있다는 하트 뿅뿅 많이 봤고요. 이제 10분 정도 시간 동안 두 분 그리고 방송인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싶어요. 지금부터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후보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하트 보내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을 제가 이 경선에서부터 쭉 지켜보면서 참 잘생긴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타나서 혼나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안하겠습니다. 후보님 제 말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도 제 처가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제가 아까 재래시장 같은 영상 봤는데 한국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 사진 방송을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님, 문재인 후보님,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5년 동안 보필하셨지 않습니까? 네, 보필하시는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집행 과정에서 혹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안보다도 우리 정책 결정의 이제 과정인데 지금 도청에도 있습니다만 청와대에도 있는 칸막이 이런 게 조금 늘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책 같으면 정책 분야 사람들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라크 파병 그러면 그것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인 고려가 함께 가야 될 그런 사안인데 외교 안보 국방 분야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것이 국내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이제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정무 분야 그 참모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대책을 함께 논의하게 되는 거죠. 한미의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또 외교 통상 이 분야 정책 이쪽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이제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을 이렇게 이제 받고 그것이 이제 국내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대책 논의에 함께 이제 참여가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런 이제 칸막이 앞으로는 이런 칸막이 좀 허물고 오히려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전문가들도 또는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함께 처음부터 참여해서 논의하는 이런 이제 정책 결정의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그 장면이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쭉 보니까 후보님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이거 사실이 문진 정책 질문은 아닌데요. 혹시 미리 출연자들하고 오늘 주식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거나 질문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뭐 아까 제대로 대답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장에서 곧바로 질문 듣고 답을 하려니까 좀 제가 좀 땀이 좀 납니다. 상가시는데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저희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질문은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 질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그로 인해서 시청자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간접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에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OECD에서 간접세 비율이 아주 높은 나라 측에 들어가더라고요. 직접세 비중보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 구조를 혹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세 부담이 조금 낮습니다. 참여정부 때 국민들의 세 부담률이 한 21%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 해서 지금 5년간 한 100조 가까운 그 세금을 작게 거두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조세 부담률이 10% 정도 떨어졌죠. 그러니 복지를 제대로 할 만한 재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4대강 사업이든 토목 사업에 낭비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복지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조세 부담도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과거의 참여정부 수준 정도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 않고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맞으면 중산층 서민들의 상대적인 세 부담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세의 그 부담을, 비중을 높여나가는 그 방향으로 세제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공급생활자들은, 이 소득이 이렇게 유리알처럼 다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게 되는데, 고소득층에 보면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그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이런 게 우리 사회 도처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징수해 나간다면 직접세 비중을 높이면서 간접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기본 방향에 제가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없었던 부분이 장애인 고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의 질문이 나오기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는 기업들이 없고 대체로 벌금을 얼마 내고 그런 상황을 독려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혹시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만한 어떤 그 제도적인 보상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이 장애인 고용 부분은 우리가 이제 또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많이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공부문이나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이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정도만 원래 거기에 정한 한 2% 정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해냈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은 거의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장애인 고용 분담금이라는 이제 돈을 받는 것으로 끝쳤거든요. 그 부담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차라리 돈을 내고 말지 장애인들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 분야의 경우에도 고용 의무 비율이 2%라고 하지만 여기저기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이 분야들을 다 가급적 정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한 2%로 이렇게 높여나가고 또 민간도 그 2%를 유지하게 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의 그 부담 금액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이 답변이 됐는지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은 요즘에 지방에 내려가면 홍준탑 때문에 곳곳에서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제이라는结果예요,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홍준탑을 계속 짓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곳곳에서 그 마을마다 거부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혹시 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고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아름다운 전원마을의 바로 앞을 이 고압 송전탑이 안 통해 지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곳곳에서 지금 저항이 생기고 있는데요. 또 이 대표적인 게 밀양의 송전탑 그 문제는 아주 주민이 한 분 돌아가시기까지 했죠. 그 투쟁의 과정에서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 송전탑 부분은 뭐하고도 결합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원전 문제하고도 또 이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밀양의 송전탑 문제는 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그 전력이 정관을 거쳐서 밀양을 거쳐서 이렇게 서울로 그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수도권 주민들의 전력 사용을 위해서 그 주민들은 바로 마을 앞으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리원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면 그 문제가 이제 본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원전이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 동안에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쉽게 송전탑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법부의 어떤 미비점들을 제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도 전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인식을 제가 받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전혀 사전에 제가 미리 질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후보님이 다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잘 들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사업을 유튜브에 보면서 이건 다른 후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고 내용자라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문재인의 주변에 노무현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사람 문재인, 그런 그림이 있는데, 사실 저는 문재인은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된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 발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나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는 왜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과거의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던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가 노무현 그림자라든지 영원한 실정이라든지 저는 그런 별명들에 대해서 저는 즐겁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하고 지금은 벌써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시대 정신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도 그때 대선 때는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내는 것, 그죠? 우리 권위주의 이런 걸 이제 해체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정신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시대 정신에 저는 충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더 큰 요구가 또 생겨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가 또 요구되게 되는 거죠. 참여정부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참여정부의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시대 정신은 아까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이루기 위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길이죠.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말하자면 한 시대 더 이렇게 발달한 그런 시대의 정신을 갖고 나갈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새 시대의 마탱이 되고 싶었지만 끝내 그 시대의 막내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렇게 탄식을 하셨는데, 저는 드디어 제가 새 시대의 마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에 5,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지금 강하게 갔고요. 앞으로 열심히 문재인 후보를 지켜보겠습니다. 꼭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양측 부인이 감시하고 불편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지지해주세요. 아주 평파적인 방송이었네요. 예, 물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마이크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쯤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SNS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이라도 그 질문들을 받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이 홈페이지,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온 국민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 지금 막 들어온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예. 잘 몰아주세요. 일단 어려운 거부터 그러면. 아주 예각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은 사실 안 나온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지금 집중도가 확 떨어졌어요. 뭔가 그럴듯한 질문이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소 난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제가 좀 난처한 질문들 위주로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장 어려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의 인물 순위는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되신다면. 문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살의 여대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해져서 어린이, 여성, 임산부, 노인까지 두 다리 뻗고 맘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 치정살인, 중범죄, 경범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중에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는 사람들도 상당수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사형술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폐지하는 의견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형제 존속되어야 할까요? 폐지되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법률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말기 정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 폐지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상 사형 폐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아주 강력한 흉악범죄에 대책으로 사형을 다시 이제 집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다시 과거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이게요, 막 사형 같은 것만 하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이라는 게 생각만큼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없어요. 옛날에 막가파라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잡히면 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더 숭고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붙잡혀도 아직은 규명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어야 오히려 문제가 더 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형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범죄 금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폭력,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 대상으로 성폭력 같은 건 분단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형이 이 대책이 아니라 우리 법제상 여기 다 친고죄로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합의되면 아예 처벌이 되지 않고 또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게 되면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합의가 되더라도 아주 음벌을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조건 음벌하게 되면 아무도 피해 보상하지 않을 테니까 맞아면 이제 피해 보상조차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아예 다시 사회에 넣을 수 없는 음벌을 가하고 합의가 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감형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사형이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SNS 실시간 질문 850여 건 들어왔고요. 현재까지 인터넷 타운홀 미팅 참여 그리고 시청자는 18,000여 명을 찍고 있다는 주최 측의 말입니다. 시간이 정말 아쉬운데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올랭드 대통령은 녹색당의 지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녹색당의 여러 의견들을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했고요. 그중 하나가 핵 발전소 폐기에 관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인데 핵 에너지 의존율이 높았던 프랑스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우리나라도 이 핵 발전소 문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 핵 발전소 폐기에 관한 의사는 어떠신지? 예, 제가 이 탈원전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먼저 제가 공약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전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에너지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주장은 우선은 이미 착공 중인 원전은 이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착공이 이르지 않고 계획 중인 이런 이제 원전은 정면적으로 그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석유 수명이 다 됐는데도 그 수명을 연장해 가면서 가동하고 있는 우리 원전 1호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월성 1호기가 곧 수명이 다 가는데 그쪽은 수명이 차는 만큼 순간 가동이 중단되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점차 이제 원전을 들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하나하나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그 수명이 끝나는 시기가 2057년이에요. 그때는 하나하나 원전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채워나가야 되고 마지막 2057년에 마지막 원전이 가동 중단됨으로써 우리는 완벽한 탈원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다른 분들의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여쭤보는 것도 있고,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수능 시험 폐지해달라. 정통 신용카드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등등, 영유아와 관련한 지원 문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던, 혹시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문재인의 국민명령 1호,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의견을 주시면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후보의 답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궁금한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할까 말까 끝까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얄밉지 않으십니까? 저와 같은 문재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중립적인 척하는 보통 사람들은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가 늘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타이밍의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의심을 거두었거든요. 물론 그분이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의심하진 않지만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얄밉지 않으십니까? 우선은 안철수 후보는 저하고 이제 지지도가 많이 이제 이렇게 똑같은 지지층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잘하고 약진하면 저는 이제 그만큼 지지도가 빠지고 그분이 조금 조용하면 또는 부진하면 저는 또 올라가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분이 저희의 지지도의 확장을 가로막는 뜻이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좀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 우선 너무 큰 기회를 했어요. 우선은 첫째로 이제 박근혜 대세로 지금 박근혜 그 대세로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동안 정치에 좀 무관심했던 정치에 정을 돌리고 있던 중간층이나 무당파들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묶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단일화 때 후보가 된다면 그 지지까지도 이렇게 제가 받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지지받는 자체가 지금 기성정치에 대해서는 그 기성정당에 대해서 엄청난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자면 정당 쇄신, 이게 굉장히 큰 탄력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이분도 독자 출마를 이렇게 나섰으면 경쟁은 불가피한데 경쟁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저보다 그분이 이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것을 저는 좀 당연한 그것은 인간 그럴 일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얄밉지 않으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전 가끔 얄미울 때가 있어요. 저는 후보가 아니니까. 자, 오늘 타운홀 미팅, 사람이 먼저가 문재인, 국민명령으로 소통을 넘어 동행,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미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후보가 멋진 공약과 정책들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만 하냐, 준비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나 저는 그건 아주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준비한 밥상만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보고요. 밥상을 같이 차리자는 이야기를 아마 후보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님, 신임 멘토들과의 약속,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 또 소통하는 정치,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정치를 해내는 것이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힘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정책도 마찬가지죠. 혼자보다 다수가 우리의 지성을 모은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출마 선언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 의견을 모아보니까 공대는 그 키워드가 공평과 정의라고요. 그 공평과 정의는 제가 출마 선언 때도 살리고 이번에 후보 수가 없을 때도 다음 정치 특성의 기본 가치로 제가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구되는 그 어떤 정신들이 사람이 먼저다.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이 먼저다는 식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인터넷 TV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셨는데 이렇게 이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 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정책 멘토십니다. 후보들마다 쟁쟁한 분들을 정책 멘토라고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저는 우리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저의 정책 멘토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과적인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오늘 사실 2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느라고 뒤에 계신 분들 질문도 하나 제대로 못 하셨던 분들 여러 분 계신데 정책 멘토시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청와대에서 밥 한 끼만 제가 우리 이제 국민명령 1호가에서 제출된 의견들을 제가 함께 더 이렇게 평가해서 그 가운데 꼭 필요한 또 공감이 또 많은 그런 이제 제안들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행정명령 1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정책 실명제를 해가지고 어느 분이 제안하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딱 실명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밥은요, 밥. 네, 제가 바꿔서 안 드릴게요.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잡는 거 미래의 약속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안 먹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해주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타운홀 미팅 문재인의 동행 마칠 시간입니다. 현장에 참여해주신 멘토 여러분, 그리고 사전 질문 신청해주신 분들, 전국에서 인터넷 생중계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실시간 질문 참여해주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의 정책 자문단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실제로 제안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연인원 무척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0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무척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도 행사에 사회자로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겠지만 국민명령 1호 그리고 사랑의 문재인과 동행하는 정치 앞으로 12월 대선 날까지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